네, 홍현입니다. 여의도 넘버TV 닭간다 플러스 정치 고수 모셔보고 한국 정치판을 해부해 보려고 하는 시간이죠. 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십니다. 박성민 민 정치 컨설팅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예전에 그 김현정의 뉴스쇼 나오신 거를 꼭 찾아서 보고 그랬거든요. 예, 너무 재밌게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이후에 네네네. 뭐 방송에도 유튜브든 아무데도 안 하고 요즘 수개월 진짜 안 나오실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제일 핫하다 그래서 그래요? 나왔는데 저도 나왔는데 몰랐네요. 아니 참 닭간다도 센데 예. 닭간다 플러스에 이제 더 가야 됩니까? 이거는 예. 뭐 그 앞에 있는 분들보다 더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아주 유명한 분이 진행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팬의 입장으로서 오늘 좀 말씀 여러 가지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방송을 좀 안 하시는 좀 이유가 뭐 있으세요? 원래 이제 제가 예. 그 전에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좀 쉬려고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 금년에 제가 결혼 30주년이어서 금년을 거의 안식년처럼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근데 그러시구나. 이제 예. 작년 말에 이제 비상경험이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방송이든 모든 걸 다 정리 좀 하고 딱 세 가지만 했습니다. 책 읽고 여행하고 무슨 뭐 예술 관람하고 와. 그 매일 요것만 했는데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매우 즐겁죠. 저희가 아주 무섭네요. 오랜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돌아다니며 하는 독서란 말이 있는데 그걸 네. 실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러시군요. 계속 여행 계획이고 다음 주에 또 네. 놀러 가고 아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냥 여행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저는 저는 생각하시고. 뭐 그런 기분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예. 편하게 입고 오고 막 너무 왔는데 좋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양복 입고 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은 앞에 이제 어디 또 갔다 오셔야 되는 분들이라. 그래갖고 내가 예. 여기 그렇게 편한 데가 아니구나 방송이. 그래서 아닙니다. 저한테는 편하게 하셔도 예, 돼요. 오늘 편한 데입니다.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 드라마 보면은 그런 직업 너무 멋있어서 남자들은 한 번씩 꿈꿔보기도 하거든요. 이 정치 컨설턴팅.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막 뭐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 지역구는 어떤 유권자가 막 뭐 이런 걸 다 분석해 주시는 직업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직업이라고 좀 말씀해 주실 뭐 수 그것도 있겠습니까? 포함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정치 컨설턴트란 말은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썼고 그래요? 한 거고 이 일을 회사를 만든 건 91년도인데 그때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 컨설팅은 아니고 뭐 그때부터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91년도에 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 광고입니다. 정치 광고. 예, 그때는 정치 홍보. 예, 정치 광고의 네. 홍보죠. 그래서 87년도에 우리나라 민주화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러본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쵸. 삼김이 다 나오고 노태우까지 네. 나오고 뭐 서울의 보험이죠. 뭐 그냥 그게. 여의도 광장에 100만 200만 모이고 막 이럴 때니까 네.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는 그 슬로건도 나오고 막 이럴 때니까 그때는 그 메이저 광고 회사들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그 대기업의 광고 대행사들이 붙어갖고 네. 엄청난 선거니까 그건 다 정치 광고죠. 네네네. 그 88년 총선도 이제 그 이분들이 쭉 붙어갖고 정치 광고를 했어요. 네. 주로 이제 그 광고 대행사 분들이죠. 정치 광고라는 게 어떤 그 정치 광고라는 건 예, 예. 그냥 뭐 이렇게 그 선거라는 데서 후보자를 네. 홍보해 주는 거죠. 후보자에 대한 홍보. 이미지 그러니까 메이킹을 그런 거. 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전략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뭐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이죠. 그러나 대개는 그 선거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이 회사를 만들 때만 해도 어떤 열풍이 좀 불었냐면 그 88년 총선에서 너무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다. 전 좀 좋아요. 짧게 네. 이것도 하면 너무 오래된 얘기라고 얘기할 아닙니다. 텐데 역사를 배우는 것도 그 재밌습니다. 88년도에 그 대통령 선거 양김이 나와서 분열에 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김대중 후보가 야 이거 내가 대통령 선거 해보니까 민주화돼서 해보니까 이 관권 선거도 문제더라. 금권 선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를 안 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도 어렵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를 좀 부활해야 된다. 이걸 공약을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88년도에서 그 공약을 건 평민당이 제1야당이 됐으니까 곧 할 줄 알았죠. 그래갖고 제가 이거 이제 곧 이거 한다. 내가 89년도에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 해서 이제 그 민이라는 회사를 그때 89년도에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89년도에 만드신 네, 그래서 거예요? 87년 대통령 선거, 88년 총선에서 좀 이름 좀 날렸던 유명한 그 정치 광고 회사를 제가 다 찾아갔어요. 네네. 만나서 얘기도 좀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89년에 안 하는 거예요, 선거를. 90년에도 90년에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그 총재가 단식을 하죠. 그러니까 민자당의 김영삼 총재가
병원으로 세브란스 병원 찾아가서 내년에 합시다. 이래서 91년 3월달에 기초의원 선거, 6월달에 강력의원 선거, 요걸 제가 참여를 했어요. 요걸 하고 나서 바로 제 회사를 만들었고 저는 뭐 그러니까 85년도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212 총선이라고 하는 신민당 돌풍 그때 처음 투표를 해봤고 선거운동이라는 건 87년 회사로 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를 해보고 그때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90년대는 정치 감고죠. 정치 감고를 쭉 하다가 그래도 이 그 정치는 이 광고가 아니라 전략과 메시지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여의도로 이제 2003년도에 옮기면서 정치 컨설팅을 하겠다. 예, 정치 컨설팅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 정치 컨설팅은 뭐 하는 일이냐? 흔히 뭐 정치 컨설턴트에 대해서 좀 그 과대 포장돼서 뭐 책사다 전략가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전략가와 정치 컨설턴트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뭐 전략을 만들지만 전략가는 전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보면 뭐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다, 뭐 또 공자다, 마키아벨리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다 정치 컨설턴트라고 봐요. 군주들한테 제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냐면 그 군주들이 하는 거죠. 안 받아들이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지만 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지만 뭐 그렇게 받아들였냐요? 네. 안 받아. 마키아벨리도 군주 보냈거든요. 군주론이라고 우리 알려진 그 책을 로렌초 메디치한테. 로렌초 메디치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서 흔히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제갈공명은 네. 책사죠. 책사인데 그 삼고초려 있잖아요. 그러면 3번이나 왜 왔냐? 그러니까 이 나이도 제가 좀 어린데 언제 전쟁을 할지, 누굴 내보낼지, 어떻게 싸울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전략가라고 봅니다. 결정권자를 갖고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있는 사람이 책사이고 뭐 이제 컨설팅이랑은 약간 개념이 다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중요한 선거를 할 때 꼭 물어봐요. 저를 제가 전략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느냐, 네. 아니면 컨설턴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차이가 뭡니까? 제가 이제 미국처럼 수석 전략가를 하라면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럼 뭐 조직에 대한 결정이든 홍보에 대한 결정이든 전략이든 뭐 이런 거를 다 제가 결정한다. 근데 컨설턴트 역할만 하라고 하면 그건 제가 결정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제안만 하는 거군요. 대신 뭐든지 물어는 봐야 된다. 그 제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해도 좋은데 네네네. 물어는 봐야 된다. 근데 잘 안 물어보죠. 네. 꼭 그거 사고를 치죠. 야 재밌네요. 저도 그 전략가와 그러니까 저도 그냥 책사, 컨설턴트 같은 의미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현미경을 갖고 좀 들여다 보니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는군요. 여기도 제가 또 그 약간 좀 다르게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정치 평론가란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평론가는 아니시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이라는 말은 평론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하는 게 평론이에요. 네. 뭐 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건축이든 영화든 음식이든. 근데 정치나 경제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에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 이건 분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란 말보다는 정치 분석가란 말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뭐 환율이 오를 건지 금리가 떨어질 건지 또 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약간 정치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일반 뭐 사람들이 다 쓰니까 제가 거기 뭐 별나게 할 생각은 없고 아까 이제 뭐 그 정치 컨설턴트란 말을 쓰는 거는 제가 손사래로 저런 게 뭐 뛰어난 전략가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구분지려고 일부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넉넉히 듣고 있게 됩니다. 교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럼 틀렸는데 이거 아니, 교수님처럼 이거 이미 실패했는데 시작이. 아니 좀 교수님이랑 대화하는 거 너무 좀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런 전략가로서 뭔가 좀 컨설턴팅 하실 때 물론 성공 사례도 있겠지만 좀 힘드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결과가 안 좋다. 아무래도 선거는 뭐 아니면 도니까요. 결국에는. 그럼 실패하셨을 때는 좀 약간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다거나 좀 뭐랄까 좀 회의감도 좀 느껴지고 뭐 그러십니까? 뭐 회의감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일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저기 문화예술 쪽에 더 관심이 있고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그 프로로서 회사를 만들어서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네. 91년도에. 첫째, 저는 이거 내 돈을 벌려고 이런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공직에는 안 나간다. 공직 제한이 있어도 뭐 아이고 국회의원 좀 출마하시는 게 어떻겠냐. 뭐 비대위 좀 혁신이 공직 뭐 이런 얘기 제한이 그 제안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있겠지만 제가 네. 이제 안 하죠. 다 거절하죠. 두 번째는 일을 하면 제가 정치인들을 많이 만날 텐데 내가 들은 거, 본 거, 아는 거 이건 외부로 죽을 때까지 발사가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두 번째 다짐이었고 세 번째 다짐이 나는 프로로서 나에게 의뢰한 고객을 위해서 당파를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 이걸 뭐 딱 그 엄격하게 다 지키고 살은 건 아니고 노력했죠. 근데 역시 이런 해는 있죠. 내가 진짜 전략가로서 또 정치 컨설턴트로서 내 고객이 원하는 거 당선이겠죠. 이걸 도와줄 역량이 되나 질 때 잘 안 될 때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성공한 거는 잘 안 떠오르고 잘 안 됐을 때가 그 기억에 미안함이나 많이 남는군요. 그런 게 있죠. 지금 생각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뭐 전략가로서 또는 컨설턴팅으로서 기억에 남는 정치인은 그거는 있으세요? 제가 말씀 뭐 얘기를 안 드릴 수 하는데 없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그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일찍이 누가 꼭 그 당선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래요. 네네네. 우리가 저 같은 정치 컨설턴트가 하는 재주가 그런 재주가 없다고. 우리 안 될 사람을 되게 할 재주는 없고 네네네. 될 사람 안 떨어지게 할 재주 정도 재주밖에 없다. 될 사람 안 떨어지게. 그렇게 하면 되면 그 사람이 될 사람이가 된 거고 안 돼도 그 사람이 안 될 사람에서 안 된 거가 되니까 네네네. 제 스트레스는 좀 덜하죠. 그러니까 뭐 안 될 사람을 제가 되게 만들 재주는 없고 그분이 될 사람이면 그걸 좀 지켜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니까. 예. 야 완전 황희정승 같은. 아니 뭐 너도 좋고 너도 좋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네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어렵죠 진짜 정치. 예. 꼭 물어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부터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의뢰하러 오면 꼭 세 가지 물어봐요. 셋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저랑 일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뭐 누가 그거 저기 박모한테 가봐라. 그거는 박모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꼭 필요한지를 얼마나 생각해. 절박한지. 그러니까 필요한지 제가 네. 도움이 될 건지 예, 진짜 저 친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네. 판단해봐라. 네네네. 그게 아닌데 그냥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할 근데 수 그거는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우리가 많은 대화도 나누고 많은 거를 알게 되는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약점, 비밀 이런 거를 얘기해도 네. 저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다 해도 괜찮아. 믿을 수 있어.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뢰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저는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프로페셔널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비용을 낼 수 있느냐.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아니면 네.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는 얘기하고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기존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정치 컨설팅의 이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런 얘기는 어디 때 즐겁습니다. 딴 데 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어디가 들어본 적도 여기서만, 없습니다.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분석가로서 대표님의 좀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것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올해는 뭐 안식년으로 좀 쉬시려고 했는데 워낙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대통령이 뽑혔고 지금 뭐 100일이 넘어선 상황. 지금 뭐 대통령 전체 지지율은 뭐 50%를 넘겨서 60% 가까워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정부에 대해서 그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거 정치 분석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번 글도 쓰고 말도 한 거예요. 요 얘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언론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저희 같은 그 분석가나 평론가들도 그렇고 범하는 우가 뭐냐면 상대의 의도를 너무 크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런 의도가 장동혁 대표. 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있고 우리 황현희 선생도 있고 다 있죠. 그렇죠. 예. 의도란 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게 네네. 그대로 관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를 봅니다. 의지. 정말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지금 좀 민주당이 뭐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물러나라. 근데 뭐 탄핵도 안 나면 물론 탄핵하겠다. 근데 정말 탄핵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역량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역량이 있느냐. 그렇죠. 예. 예. 의도도 있고 의지도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만 하고 끝나는 예, 예. 역량이 있느냐 이게 보고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아. 역량이 있어도 안 하죠. 예를 뭐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접수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핵무기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행은 안 하죠. 그거에 대한 역량은 다 있다고 보지만 이거 실행을 아직은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실행하느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가 의도보다는 의지, 의지보다는 역량, 역량보다는 실행, 실행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네.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대체로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저는 보는데 여섯 번째 그게 뭡니까? 뭐냐면 파장입니다. 파장. 아, 결국 파장. 이 의도로부터 시작돼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하고 정치적 행위를 하지만 네. 이것이 어떤 결과로 종결지어질 건가 이제 그런 거죠. 결과를 내고 어떤 파장이 있을 예정인가.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몇 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를 좀 드는데 옛날에 소양강 댐을 우리나라가 만들 때 그 소양강 댐을 만드니까 뭐 현대건설도 거기에 비딩에 참여해서 공사도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주영 회장께서 지도를 서울 지도를 딱 갖다 놓고 딱 찍으면서 이 땅 모조리 다 사라고. 소양강 댐이 완공되면 상습 침수를 벗어나는 서울 땅. 그게 압구정동이죠. 거길 다 사갖고 거기다가 현대 아파트 짓고 현대 백화점 짓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기가 건데. 그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예, 거기가 이제 원래 상습 이제 옛날에는 소양강 댐 있기 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상습 침수 지역인데 이제 그걸 벗어난 땅이죠. 또 비슷한 예가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너무 놀라갖고 95년이죠. 95년에 6월달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너무 놀라갖고 94년에 무너졌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시에 있는 교량을 다 점검을 하니까 한강철교가 좀 위험하다. 당산철교가. 네네네. 그래 당산철교를 좀 끊고서 공사를 해야겠다. 근데 당산철교는 2호선이 순환하는데 한 바퀴 도는 뭐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다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도 이제 뭐 성수대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내에서 오던 사람들은 당산전에 합정이나 홍대에서 다 내려서 버스 타고 이제 한강을 건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갑자기 엄청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합정 홍대 쪽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전에 신촌이나 이대 입구가 핫플레스였다가 홍대로 맞아요. 그냥 넘어가는 계기가 그런-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 그런 사실인지 또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는 분도 야, 이 당산철교를 2년간 끊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앞으로 이게 홍대가 뜨겠구나. 상수동이 뜨겠구나. 뭐 합정동이 뜨겠구나.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저도 부동산을 하긴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그럼 그런 게 딱 보이지 투자를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예. 그래서 어떤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 영향이 그래서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있는 일들이 쭉 보면 우리나라 이제 87년도 이후에 여러 정권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패턴 같은 것도 좀 생기고 좀 그랬기 때문에 좀 약간 보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지율 아까 처음에 물으셨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이제 그 집권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이 처음 있었고 네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지지율 상한선을 85% 정도로 봤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 55% 정도를 봤고 이재명 대통령은 65% 정도를 본 겁니다. 네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비토층의 규모를 우리가 그 콘크리트 비토층의 그 규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이미 85% 한번 찍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갤럽 기준으로 53%까지 갔다가 이준석 대표 내쫓으면서 30%를 떨어져서 이제 그 계속 추락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갤럽 같은 전화 면접 조사로 65%를 찍고 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비토층의 규모를 생각할 때 그걸 거슬러서 65% 돌파하기 매우 어렵다. 어렵습니까? 예. 그리고 네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조사들이 두 개가 있죠. ARS 조사는 조금 더 낮고 전화 면접 조사는 지금 50%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면 기저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비상겸에 워낙 놀랐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에 어떤 정치적 이벤트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유효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끝나가는 그거에 유효기간이 오는군요. 그거를 계속 울고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네. 옛날에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잃어버린 10년이다. 뭐 이렇게 맞아요. 규정을 했어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예. 계속 2006년, 7년, 8년 선거까지 이기고 사실 대통령 선거도 530만 표 이기고 2008년 총선도 압승을 했는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계속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아니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냐. 네네네. 집권한 지 몇 년 됐고 그 이미 다 시효가 다 끝난 건데 이제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난 거죠. 민주당이 그 반격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도 비상경 국면과 내란 프레임도 시효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돌아설 텐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달리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폭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당원들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만 쫓다가 망했는데 지금 그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모든 거에 그 당원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분들도 그 모델에 따라서 강성 발언을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약간 삐걱거리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지율이 만일에 55% 밑으로 떨어지면 네. 그때는 1차 그 경고등이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유통기한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그 유통기한이 다 지날 것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정치는 그 내란에 상대적인 대한. 거니까 네. 국민의힘이 변화를 할 때 대안이 있을 때 이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중단시키게 하는 거는 국민의힘한테 달려 있는 거지 네네. 민주당한테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유통기한은 있으나 그걸 빨리 앞당기려면 국민의힘이 변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그거는 거군요. 사실은 이게 계속하고 있는 거는 비상경험이 있었지만 빨랐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도 유통기한은 끝났을 거예요. 아 인정하고 사과하고 마무리 지면 그리고 그런 후보를 냈다면 예를 들면 네네네. 오세훈 시장이 뭐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오세훈 후보라도 내서 네. 뭐 이준석 후보하고 뭐 연대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미 그 전에 그 내란 프레임은 끝나고 대선은 다음 챕터로 넘어갔겠죠. 근데 지금 대선을 거쳤는데도 챕터가 안 끝났고 네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챕터가 안 끝났고 네.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민주당이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국민의힘이 이걸 계속 갈 수 있게끔 보수 진영이 계속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질문 지방선거 전에는 이게 뭐 그 유효기간이 끝날까요?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동시에 봐야 되죠. 아. 이쪽에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걸 뭐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하고 뭘. 뭐 아유. 울고 먹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아니 뭐 누가 봐도 법원에 대한 거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에 대한 그동안의 그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거에 대한 그 보복 아니야?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조금 변화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대안으로서 국민의힘을 찍겠다, 뭐 개혁신당을 찍겠다 이러는 거지 대안이 없으면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저는 조금 봐야 될 것 좀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야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더 이쪽으로 가고 그러는 건데 그 누구나 아는 그 결과를 왜 못 내고 있는 걸까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다고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죠. 이를테면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보면 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그 강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분 몇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건 네. 계몽령이었다. 네네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믿고 이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면 이런 주장이 있죠. 지금 좀 대통령도 그런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도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강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한번 1차 기회가 왔을 때도 보수가 분열됐고 그때도 당내는 한교안 그 대표 체제의 한교안 그랬었죠. 대표라든가 강성한 자유우파를 그 강조했던 분이고 광장에서는 뭐 정강훈 목사를 포함해서 뭐 굉장히 또 그 열기가 있었고 또 유튜버들 중심으로 세력화가 좀 돼 있고 예. 이런 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2020년 총선 대패하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체제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반격을 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이겨낼 때까지만 해도 그때 위기는 민주당이었어요. 왜? 야, 이거 대통령 선거 나가서 진 사람들이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런 프로토콜이 없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바로 나오느냐. 또 거기 또 나오는 것도 인천시장 출신의 당대표가 서울시로 옮기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했던 이재명 대표가 개항으로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랬었죠. 야, 이렇게 된다면 다음 총선은 민주당은 진짜 어렵겠구나. 실제로 그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51%가 안 됐어요. 전국 투표율이. 그런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다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내쫓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 쭉 오는데 그 주장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총선 패배, 그다음에 뭐 대선 패배 이어질 때까지 검증된 거 아닙니까? 이 주장이 이 주장으로 못 이긴다고 하는 네네네. 것이. 그 핵심은 뭐냐면 민심하고 너무 괴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항현 선생이나 저나 예. 민심은 이거 아니다 이거 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심은 그럴지 몰라도 그게 국민 다수의 민심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네. 물론 국민이라는 건 다 주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민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당신들이 선거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 건 아니다. 그걸 결정해 줄 사람들은 그때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파도 지지하지 않았듯이 지금 민주당이 이 행태도 이건 뭐지?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할 때 기준이라고 하는 건 민심은 100%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마음은 아니겠지만 선거를 결정지을 수 있게끔 때로는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민주당 찍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국민의힘 찍고 그렇죠. 이렇게 스윙하는 사람들의 민심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흐름과 또 이 비상계엄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정책을 논쟁할 생각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30여 년간 전문가로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주장이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건 데이터로도 제가 증명할 수 있고 역사적인 사례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때도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셔서 사과하고 뭐 과거에 대해서 청산하겠다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또 새로운 젊은 정치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황교안 당대표 당시에 뽑았던 황교안 당대표의 모습이 또 다시 재현된 건 아닐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그때는 그래도 비대위로 예. 갈 힘도 좀 있었다고 봐요. 아, 갈 그때보다 힘이 저는 더 있었다. 중증이 됐다고 봐요. 네네네. 훨씬 더 중증. 훨씬 중증이 돼 있다. 왜냐하면 중간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이 그 부정적인 거를 굉장히 증폭시켜 놨어요. 그 결과가 비상계엄 선포고 그걸 옹호하는 분들까지 나온 건데 네. 부정선거도 대통령이 그거를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세력으로 딱 자리 잡은 거죠. 그리고 중간 단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전당대 당대표 뽑을 때 일반 선출직은 5대5로 뽑았고 당시 민심을 그것도 뭐 처음에 만든 홍준표 혁신안에서는 그 민심도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다 열어두고 했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2014년 정몽준 서울시장 뽑을 때부터 이걸 민주당처럼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무당층으로 닫아놨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선출직은 5대5로 가고 당대표는 뭐 70%는 뭐 당심이지만 당대표니까 당원으로, 예. 30% 민심 반영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 김기현 대표 뽑을 때 100% 바뀌었죠. 당심으로 바꿨잖아요. 네. 이게 아주 안 좋았죠.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정당에서 100%란 말이 나오려면 100%란 말을 수식으로 쓰려면 100% 민심에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당의 그 전당대 역사를 쭉 알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 2003 이런 전당대도 제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해창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한테 2번 지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당의 위기감이 한나라당에 있으니까 다음 당대표는 전당원 투표로 뽑아보자. 처음으로 이제 그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럼 전당원이 도대체 몇 명이냐? 한 40만 명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옛날에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런 걸 다 모아보니까 추려서 23만 명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전당대회도 끝나고 나면 지금 기사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모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때문에 수사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 이거는 계속 그 뒤에도 이번에 지금 통일교가 얘기 나오지만
그 뭐 여러 종교 집단들이 계속 조직적으로 지금 개입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지난번에 아까 한교안 대표 체제 때랑도 또 다른 예,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금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래도 비대위로 가자는 그런 위기감도 있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당 대표가 새로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뭐 힘을 받고 하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질병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국민의힘의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지방선거를 지면 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됐으면 네. 그러면 위기감은 더 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해서 뭐 지방선거 전망이 밝아진 건 아닐 텐데 우측에 그때 당대표가 못된 장동혁과 전환길 이런 분들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되면은 그러네요. 계속 비난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 이건 장동혁이 됐어야 되는데 김문수가 돼서 이렇다. 그것도 그 김문수는 안철수 한동훈 도움받아서 됐다. 이런 공격을 할 건데 지금 이거는 조금 이제 마지막 카드까지 다 꺼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지방선거까지 지면 다음 총선 앞두고는 그래도 반전의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텐데 국민의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한 지방선거를 지고서 반등하다니 지방선거 전에 반등해서 지방선거를 이겨야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 다 급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힘, 그 전에 변해서 뭔가 반등을 해야 된다라는 세력과 뭐 지방선거 좀 지면 어때? 국회의원 선거 2028년인데 이런 국회의원들과의 그 파워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또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유통기한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박승민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인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물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당대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에 찬성을 했었고 내란에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좀 지탱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보수일이 아성을 지켰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이제 당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둘이 뭐 앙숙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당대표는 또 좀 지방에 또 돌면서 민생을 좀 본다라고 해서 좀 가 있는데 한동훈 당대표 입지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음 또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좀 계속 유지해 나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후자일 거라고 봅니다. 후자라고 보십니까? 예. 그건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그래도 그 갤럽이 이제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그 3%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장동혁 대표가 대표니까 한 7% 나왔고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대표입니다만 한 4%. 4%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저 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3%,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 이렇게 나온 건데 저거는 이제 불러준 게 아니고 그 8명을 그냥 그 자유현상으로 받아 적은 거거든요. 거기서 3%가 나왔다는 거는 역시 그 팬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를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반격을 한다면 그래도 비상계엄엔 반대하고 탄핵엔 찬성하고 뭐 부정선거는 좀 믿지 않고 뭐 이런 분들 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 뭐 또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선명한 분이 한동훈 전 대표다. 왜냐하면 당일날 어쨌든 전면에 딱 서서 그걸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그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나이 세대인데 이게 민주당이 이제 사실 우리가 586 중심의 운동권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랑 싸우려면 올드라이트나 뉴라이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올드라이트는 뭐냐면 아주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라든가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분들 그 자체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약점은 뭐냐면 친일이라든가 독재라든가 이 프레임에서 자유로지 못하니까 민주당이 공격하기가 편해요. 그러네. 약점이 분명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강점도 분명히 있지만 옛날 걸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손흥민, 이승만과 뭐 박정희. 그 얘기는 마치 차범근이 우리 옛날 세대에겐 뛰어난 선수인데
손흥민을 본 세대한테는 그 설명을 하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느껴지고 뉴라이트란 이름은 사실은 약간 원래는 민주화 운동가들이었고 운동권이었는데 그 좀 이제 좀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변절자들이다. 이런 거에 공격을 당하니까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네네네. 따라서 저는 그 올드라이트나 뉴라이트보다는 다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찾아온다면 그걸 넥스트라이트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넥스트라이트. 적어도 그런 친일, 독재, 뭐 변절 이런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다시 말하면 지금 주류가 되어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도전자 포지션에 확실히 있는 도전자 포지션에 있으려면 나이는 좀 더 젊어야 되겠죠. 그러네요. 한동훈이나 뭐 이준석이나 이렇게처럼 네. 더 젊어야만 분명하게 이 보수 진영이 도전자 포지션에 있다. 86세대와는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예, 예. 70년대생이잖아요. 73년생인가요? 한동훈 대표? 73년생인데 예. 제가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X세대. 예. 뭐 이런.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대선에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를 보면 박정희, 최규하 두 대통령이 뭐 이승만 대통령은 뭐 1800년대 태어난 분이가 논외로 하고 박정희, 최규하 두 대통령이 1910년대생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20년대생이에요.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30년대생이에요. 그러네요. 노무현, 이명박 두 분이 40년대생이에요. 40년대생.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50년대생이에요. 그러네요.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60년대생이에요. 60년대생이고. 그러면 70년대생에 나와야 70년대생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요. 70년대생 생각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아니 뭐 딱 또 있겠죠. 떠오르고. 그거 근데 이제 제일 딱 떠오르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긴 그러니까 하네요. 아까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했다. 예. 그다음에 넥스트라이트다. 그다음에 이제 세대론적으로 그렇다. 거기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게 이제 진짜 강남 우파 우리가 그 전에 그 2008년에 홍정욱이라는 한나라당 후보와 노회찬이라는 후보가 저기 노원에 붙을 때 제가 그 선거를 엄청났죠. 강남 우파 대 강북 좌파의 선거다 이랬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말 강남 우파 중에 우파 현대고등학교 출신 압구정동 그렇죠. 세대잖아요. 파라군 세대, 예, 파라군 예. 세대. 그 뭐 그 아예 그냥 엘리트의 느낌이 있죠. 그런 예. 세대의 등장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있는데 네. 다만 제가 그 총선 지고 나서 당대표 선거 나오는 건 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정치 싸움은 세력, 동력, 타이밍, 명분이 중요한데 뭐 비대위원장으로 세력도 조금 생겼고 타이밍도 그때 친윤이 그냥 4분 오열돼 있고 뭐 우왕좌왕할 때니까 칠 때고 명분도 그때 뭐 이철규 원내대표설 이런 것 때문에 명분도 주어졌는데 네. 명분이 너무 동력도 주어졌는데 명분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오면 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고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 만들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와서 어쨌든 그 결과가 친윤과 친한이 충돌해갖고 결과가 어쨌든 탄핵까지 네. 간 거니까 네, 네. 조금 그거에 대한 책임 뭐 책임의 그 크기로는 뭐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겠지만 네. 한동훈 대표도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 면책받는 시간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번 전당대회 안 나간 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우리가 봤고 다음은 70년대다. 아니 그건 순전히 저의 그냥 근데 개인적인 저는 그 프레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혹시 70년대로 안 가고 80년대로 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있죠. 뭐 예를 들어 있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85년생이고. 예, 그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건너뛰고 확 갈 가능성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건너뛰고 갈 가능성도 예. 높다. 네, 80년대 또 젊은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예, 80년대생들이 많은데 네. 다만 이제 그 인구 구조학적으로 보면 그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딱 만 40대 우리나라 헌법에 40대로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좀 낮춰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40대가 돼갖고 출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40대 나오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40대 기수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수론. 네. 그 옛날에 양김이 그렇죠. DJ YS가 나올 때 그때 YS가 40대 그 초반이고 DJ가 40대 중반일 때입니다. 기억납니다. 예. 김강석 씨가 가수 김강석 씨가 서른 즈음에를 부를 때 그 해에
94년인가 그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딱 30세였어요. 중위 연령이. 지금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한 47세쯤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간 거죠. 올라갔네요. 중위 연령보다도 그러면 그 YSDJ가 40대 기술원 했을 때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20대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뭐 전쟁 직후에 많이 죽고 젊을 때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위 연령보다도 한 15살 정도 더 많은 사람도 소장파인 듯이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0대 혹은 60대가 나와도 이런 나이는 아니다. 이런 거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만 40세의 40대 기술원은 조금 이르지만 네. 지금이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술혁명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 세대에 대한 기대가 전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전 세계에 유동화되어 있는 유동층이 대부분이 20, 30대에 지금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를 기반으로 지금 많은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정치에서 지금 그 지지 기반 그 세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그 스윙 보터들이 거기다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그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의 가능성을 또 보는 거죠. 그거는 계속 올라오는 세대니까 20대가 그러면 10대도 그 비슷한 거에 동의할 수가 있고 그런 세대니까 넓혀갈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지난 대선에서 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대선은 잘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지난 이준석 대선에서? 대표가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렇게 불려들어 권력자 박근혜 비대위원장에서 픽업돼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그는 순전히 운이지만 본인이 계속 그 성장해서 올라갔죠. 네. 때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을 멘토로, 때로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멘토로 많은 분들에게 배우면서 올라가고 일정한 정도 돼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영역을 만들었는데 네. 저는 뭐 몇 번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거는 당대표 선거 때 너무 놀랐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날인가요? 아, 그거는 뭐 그렇죠. 그 바로 직전까지도 뭐 나경원이라는 분, 주호영이라는 분, 또 저쪽에 그 젊은 소장파는 김웅이라는 분도 출마했었기 네.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당 대표가 될 거란 거는 뭐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도 영선에 30대 그때 그거는 오히려 뭐 마이너스 삼성이라고 얘기하던 거 그랬잖아요. 그런 거기 예. 때문에 저는 그랬는데 그때 그 캠페인을 하는 거 보고 연설하는 거, 뭐 대구 연설, 광주 연설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그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 놀란 거고 두 번째 놀란 거는 그 뒤에도 또 뭐 위기가 또 있고 뭐 그 당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좀 있었습니다만 동탄에 가서 국회의원 될 때 그때 놀랐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 굉장한 여론조사도 뒤지고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물론 뒤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3명이 뭐 나왔었고 개혁신당의 그 쟁쟁했던 후보들이 뭐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이 다 한 자리 숫자 지지율이 나오고 있을 때고 그렇죠. 개혁신당도 한 자리 숫자고 네. 이준석 그 대표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라서 뭐 대구를 간다, 어딜 간다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동탄 나간다고 딱 그 결단을 하고 갔을 때도 아무도 된다고 생각을 안 했죠. 맞아요. 3등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낮게 나오니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망신은 좀 안 당해야 될 텐데 그런 정도였는데 첫 번째 여론조사 발표에서 한 20% 약간 초반대 나왔을 때 그래도 역시 이준석은 이준석이구나 그 정도 나오는구나 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되는 거는 뭐 생각도 못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캠페인하는 거 본인이 연설하는 거 이런 거에서 저는 그 전부터도 굉장히 뛰어난 그 선거 캠페인 전문가라고 봤는데 아주 그거가 뛰어나서 굉장히 제가 놀랐던 기억이 좀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마지막 토론에서 조금 이제 그거는 저는 뭐 제가 봐서 저도 뭐 실수이기도 하고 저는 실망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내는 것이 적절했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건 또 본인 문제도 아니고 가족에 대한 아들 문제였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았다. 그런데 그때도 그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야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10%에서 13% 사이에 안정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맞아요. 8%대지만 네. 그러니까 그 3차 토론에서 조금만 선방했다면 15%도 도전해 볼 만한 그거는 뭐 굉장한 가능성이 있었죠. 굉장했고 15%까지 하면은 이제 그동안 선거 비용을 다 보장을 뭐 받는 돈도 거죠. 뭐 10% 절반이고 15%는 다 받는다는 건데 네네. 그걸 떠나서 제3당의 후보들이 지금까지 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 심상정 후보도 그걸 돌파한 적이 없잖아요. 유승민도 많이 나갔죠. 4%. 뭐 그렇게 못 넘었던 거기 때문에 그 선거는 대단했고 특히
그건 뭐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데 20, 30대에서는 많은 거의 지지를 뭐 받고 있죠. 1등도 하고 거의 3강을 확실히 구축했기 때문에 네. 미래에 대해서는 밝은데 이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 세대에 기반한 정치를 계속 할 건지 좀 더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 태행적으로 갔기 때문에 보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또 행보를 좀 개혁신당이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거는 좀 전략적으로는 좀 고민되긴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20, 30대한테 많은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이 세력을 넓힌다거나 그러니까 40, 50대에게도 지지받을 수 있는 행보를 좀 보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20, 30대에만 지지받는다고 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본인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 넓히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뭘 해야 될지 한번 그거는 조금 깊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제가 그걸 평가하는 거 제3당 후보가요.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표 심리 때문에 쫙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죠. 예, 그 마지막에는 쫙 빨려 들어가요. 그걸 버텨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확실히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지지해 준 건데 제가 왜 그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약간 옛날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안철수란 분이 이제 불려 나왔어요. 네네. 그분이 불려 나왔는데 그때 그분을 불러낸 세력이 이제 유권자 그룹이 세 그룹입니다. 대충 2030 세대. 맞아요. 젊은 사람 네. 그때 뭐 청년 멘토로서 막 기억납니다. 전국 강연도 하고 네. 그랬잖아요. 그때 막 무릎팍도사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예, 그때 인기가 엄청. 그 예. 일단 1차 기반은 2030이었어요. 이분들은 왜 불러냈느냐? 기성 양당 정치가 다 싫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성 정치 양당이 다 싫어서 불러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룹은 중도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는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유력한 지금 우리 보수당의 후보가 박근혜인데 박근혜는 마음에 안 드니까 박근혜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불러낸 거예요. 세 번째는 호남인데 호남은 그 유력한 박근혜의 유일한 대항마가 문재인인데 우린 문재인 싫어요 호남은. 그러니까 또 불러낸 거예요. 네네네. 다 다르죠. 이렇게 불려냈는데 그분이 이제 국민의당을 탈당해 민주당 탈당해서 2016년 만들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030에서 인기가 있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네. 2030이 이제 등을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 왜 등을 돌렸는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 정치인 같지 않아서 좋아했는데 너무 정치인처럼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었죠. 맞아요. 그래서 일명 사람들은 간철수다. 철수를 많이 해서 간만 보고 철수한다 이랬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 FJ 같은 걸 해보면 강철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나이든 호남 사람들한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한테 맞서서 강하게 싸우는 안철수가 우린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그 싸우고 나와서 창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원래 사람들은 안철수 지지 기반은 2030 세대고 중도 보수 합리적인 중도 보수니까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2016년에 38석 가는 과정을 보면 1차 동력은 어디서 붙었냐? 호남에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의 그쪽에서. 반문재인 세력. 예. 거기 국회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했고 국민의당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23석을 했죠. 국회의원이 23석. 약간 놀랐습니다. 저도. 그거 거기 보고. 23명을 했고 네. 거기서 1차 동력이 생겼어요. 쭉 가다가 네. 국민의힘에서 유승민을 공천 배제했어요. 이러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중도 보수가 참다 여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또 중도 보수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민주당은 찍을 수 없고 딱 보니까 가운데 국민의당이 있거든요. 2차 동력이 된 거예요. 쭉 가다가 마지막 며칠 앞두고는 그 처음에 안철수를 좋아했다가 실망했던 2030 그룹이 폭발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올라와서 비례대표 전국 득표를 2등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꺾고.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38석을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도 우리가 2030 특히 20대 남성들 중심으로 그 정치적으로 부상한 건 사실이고 지금도 대통령 지지율 뭐 4%도 나오고 뭐 정당 지지율 나오는 것도 거기 기반이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려면 전략적으로 1차 동력이 그건 국면마다 달라요. 우리가 축구할 때도 3백을 쓸 건가 4백을 쓸 것인가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수비를 좀 강팀들하고 할 때는 3백을 써갖고 3백 붙박이로 있다가 양백이 내려와가고 5백으로 전환되죠. 그렇게 전환도 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하게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표도 정당과 정치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집단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일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 아니면 저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은 이 방송에 나와서 쭉 뭐 방송이든 유튜브에 패널로 많이 잘못하면 정치 패널도 서클 같은 동아리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따라서 집권을 목표로 아이고 우리가 골대녀란 축구를 보지만 골대녀는 축구 시합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능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나 그 개혁신당이 이 조만간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거기에 우리는 이런 계획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놓고 듣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뭐 20, 30대가 지지하는 아까 첫 번째 동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지금 보수가 저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저러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다, 함적 보수라고 그렇죠. 하는 게 있죠, 집단이. 예, 있죠.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결국에 지역 기반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지역에 기반을 좀 둬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걸까요? 어떻게 지역 그거는 보시는가요? 약간 좀 우리나라가 대대로 네 가지 전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념적인, 또 지역적인, 계층적인, 그다음에 세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이념적으로는 이제 뭐 보수와 진보가 있는 거고, 네. 지역으로는 옛날부터 뭐 영남과 호남이 있었던 것이고, 요즘 충청도가 굉장히 부각되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세대로는 지금 젊은 20, 30대하고 나이든 40, 50대하고 70대 이상이 좀 예. 이제 좀 갈라져 있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죠. 60대. 근데 저는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됐어요. 이거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경기도지사 매우 중요해요. 출신. 옛날엔 서울시장 다 주목했죠. 맞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 인구 계속 줄고 있어요. 경기도가 경기도가 계속 늘고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옛날에 4대문 안에요. 4대 그룹이요. 4대 그룹은 당연히 4대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4대문 안을 우리가 원래 그 서울이라고 그랬죠. 서울이라 그런 거죠. 맞아요, 4대문 맞아요. 안에 네. 뼈대 있는 집안은 다 그 4대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십리는 왕 사는 데서 10리 떨어진 데가 왕십리였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사도 그 4대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대기업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다 있어야 네네.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네네. 법원도 다 그 안에 있고 다 그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1.0이라면 2.0은 이제 강남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강남 시대 생각해 보면 삼성도 서초동으로 나가고 현대자동차도 양재동으로 나가고 강남으로 쫙 나갔죠. 이게 2.0이에요. 네. 3.0은 어디로 이동했느냐? 경기도로 다 갔어요. 대기업들 다 경기도로. 그리고 뭐 판교밸리고 판교, 경기도. 분당.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정치나 그러니까 경제나 사회문화의 중심이 정치에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기도로 지금 중심이, 권력 중심이 다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 정치도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 경기도의 20대 30대의 신도시들이 막 그냥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 가서 평균 34세의 도시에서 국회의원을 돌파를 했는데, 개혁신당도 역시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네요.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정당,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제가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는 왜 드리냐면, 그분이 뭐 대구 내려간다 그럴 때도 제가 좀 그건 대구 나는 좀 반대다. 네네네. 그 전에 홍준표 시장이 뭐 경남지사 간다 그럴 때도, 대구시장 간다 그럴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아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에서 서울로 막 올라온 거예요. 서울은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그건 조폭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다 몰려온 거예요, 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기업에 있거나 관에 관료들이나 언론인들도 보면, 정치인들도 보면 뭐 경북고 출신, 뭐 부산고 출신, 뭐 광주 출신, 다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쫙 연결돼서 전라도지사가 뭐 하는지, 광주시장이 뭐 하는지, 대구시장이 뭐 하는지,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10여 년부터 완전 단절이에요. 완전 단절. 우리는 지금 지방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요. 박형주 시장 지금 부산시장 나가 있지만 거기서 힘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네요. 자,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제는 서울에 있는 뭐 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수도권 출신들끼리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메고 나온 사람들 막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동훈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압구정 현대 8학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은 한국 정치의 그 패권 다툼은 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국회의원 수도 중요하다. 많지만 대통령 선거의 인구로도 압도적인 기 때문에 과연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의 특히 젊은 세대에 네. 어필할 수 있는 정당이 그게 민주당이 될 건지 국민의힘이 될 건지 개혁신당이 될 건지 그 싸움이 패권이군요. 매우 중요할 거다. 아이고 참 진짜 어디서도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던 삼국지로 재밌는 말하면 말씀, 형주 예. 같은 데가 지금 경기도 그러네요, 그 매우 그러네요. 중요한 데다. 예. 그럼 동탄에 깃발을 꽂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이었고 엄청난 결과를 낳았던 것이었네요. 그 바람을 일으켰는데 보면. 그게 네. 유지될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난번에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척점,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 그 선거 전략, 동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오랫동안 찍어왔는데 여기 이 동탄에서 도대체 누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그냥 밤에 잠 못 자라고 화가 날까, 이불킥을 할까 이렇게 보면 그건 당연히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주고 지역구는 이준석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추미애든 이준석이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 동력이니까 다음번에는 그걸로는 안 될 거고 그건 사라진 거니까 거기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다음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 전에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양대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고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가져갈 정당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면 네네. 그건 당연히 이제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다음에 치열할 것 같고 재밌겠네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시장 가야지 이게 아니라 경기도를 가야지 선택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군요. 선택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메인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가 오히려 서울시장보다도 더 치열할 것이다. 그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인구가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더 많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그 중요하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요즘 서울에 워낙 땅값도 비싸고 요즘 뭐 1억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보증금 낼 수 있는 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자꾸 젊은 층들이 이제 외곽으로 빠지면서 예. 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이런 일들이 되면서 많은 젊은 층들이 진짜 경기도로 빠져나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간 게 지금은 빠져나갔다는 표현을 썼는데 옛날에 경기도는 뭐였냐면 서울에 있는 그 아주 옛날에 1.0 시대는 다 이주단지 네네네. 광주로도 이주시키고 그다음에 반월단지 같은 것도 수도권에 있는 오염된 그 회사들 다 그 오염물질 배출한 걸 다 경기도로 뺀 거예요. 네. 그때 경기도라는 건 정말 서울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위한 그냥 외곽에 그렇죠. 그 뭐 완전 창고 같은 그런 표현은 어떤지 몰라요. 그냥 뭐 이게 뭐 안 좋은 그 경기도에 그 오염을 내는 그 공장들은 다 뭐 경기도로 다 빼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공장도 다 경기도로 돌리고. 그때 뭐 반월단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랬죠.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2.0이 될 때는 그 5대 신도시 만들어질 때는 서울의 집값이 막 뛰니까 그때부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거죠. 예. 여긴 집값이 비싸서 못 사니까 그때 분당 일산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까지는 전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이제 다가오는 3.0은요. 그게 아니고 일부러 찾아나간다고 저는 봐요. 경기도로 찾아나간다. 그렇죠. 거기 최고는 다 거기다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거기 간다. 있고 기업도 거기 있고 네. 문화도 따라갈 거고 다 따라갈 겁니다. 이제. 왜? 거기 세계적 기업들이 다 그리 오고 우리나라 세계적 기업도 그리 가고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 다 그리 가는데 물론 이건 약간 그림자도 있죠. 옛날엔 뭐 울산, 포항, 거제 뭐 이런 데 지방에 있었던 뭐 이런 그 기술직들도 이제 안 내려가려 그러니까 그런데 지방은 좀 약간 디스토피아 분위기가 좀 있지만 어쨌든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신장부기 때문에 경기도로 다 경기도로 오는데 경기도에서 그러면 반도체 벨로스터부터 다 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뭐 지금은 공장들 생기고. 지금은 그 아까 말했지만 대기업들도 다 그리 간다니까요. 다 거기 있고 지금 동탄이라는데 뭐 현대차, 삼성전자 다 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앞으로 다 평택, 용인 뭐 이런 데 다 그런 거 용인, 아닙니까? 예, 그게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기업들은 다 그리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 다 갈 거예요. 네. 그러면 교육도 문화도 다 그리 갈 거고 당연히 정치적 중심도 그리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여주면 경기도잖아요. 그럼 다 경기도예요. 아, 다 경기도네요, 네.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에 진짜 기업이 많이 이전하긴 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진 다 가 있다고 봐야죠. 중심 어.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은. 그러네요. 그럼 이제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설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경기도를 기반으로 한 그 세 당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좀 국민의힘은 네. 2020년부터 한강 제가 옛날에 삼국시대 때부터도 한강을 지배한 자가 한반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뭐 우리 알듯이 신라 시대 진흥왕 순수비가 북한산에 있고 막 이렇다는 거 아니까 한강을 먹으려고. 차지하려고 그렇죠. 근데 아예 한강을 다 포기하고 낙동강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그러니까 뭐 싸움이 아예 안 되고 반격을 할 때 이 한강 전투를 그 보수나 중도 보수 또 중도 함적 진보가 누가 그래도 우리를 대변할 세력이냐 이 싸움은 전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국민의힘이 크게 안 변한다면 저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사이에 전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예. 전선이 예. 마련될 가능성이 충분히 그들의 있다. 그 젊은 예. 세대 경기도의 이해관계나 그 세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당이 거기서 그게 개혁신당의 주장이 먹히면 저는 폭발적으로 올라올 거고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수많은 그 군소정당이 소멸했듯이 소멸할 거고 예, 그렇게 될 거고 그거는 뭐 다음 지방선거부터 다음 총선 때 그거 이제 독자 정당으로 안 된다면 또 2028년에는 또 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먼 네네. 미래 얘기지만 그렇죠. 당장 지방선거는 도대체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어떻게 돌파할 건가 전략적으로 이거는 뭐 조만간에 테이블 위에 올라오겠죠. 네. 그 전략적 선택 중에 하나가 지금 오세훈 시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랑 뭐 손을 잡겠다. 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판이 좀 짜여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네네. 합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95년도를 보면 딱 그때랑 비슷한데 그 패배한 김대중 후보는 정계 은퇴 상태고 94년 12월 달에 김종필은 쫓겨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쫓겨난 김종필은 자민련 만들었고 이 그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계 복귀하려는 DJ는 조순이라는 서울시장 후보를 영입했고 그런데 그때가 선거 연대 아닙니까? 일반 반민자당 DJP 연합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서 서울시장을 그 민주당이 가고 자민련 후보를 안 냈고 강원도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고 최각규 자민련 후보가 되고 네. 충청도 3개는 다 자민련이 가져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그 광역단체장을 놓고 선거연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신당과 그래도 고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뭔가 시너지를 얘기해서 좀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합당도 있지만 합당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죠. 그럼 뭐 예. 지금 장동규 대표 체제로 돼 있고 이런데 거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뭐 실망하신 분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말이 안 돼. 하면. 말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시나요? 그러면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뭐 국회의원 선거니까 지금 당장 움직일 것 같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해볼 수 있는 최대치가 선거연대인데 그거로 이번 선거 책임을 뭐 일단 장동혁 대표가 나경원 의원한테 맡겨서 그런 구상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이거는 뭐 전략적이고 뭐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선거연대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98년도에 보니까 95년도엔 광역단체장은 DJP 연합이 했잖아요. 집권을 딱 했어요. 그리고 한나라당은 IMF 초래한 정당이라 후보도 못 구할 때 네. 서울에요. 공동정부잖아요. DJP 공동정부입니다. 공동정부에 서울의 구청장 후보를 25개인데 서울의 구청장이 자민련에서 이러는 거예요. 명색이 우리가 공동정부인데 25개 중에 5개는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보다 요구하는 숫자가 작았네요. 그건 뭐 JP가 총리하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뭐 위층에서 보면 양당 사무총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주장이잖아요.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그거는 드는데요. 뭐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하려고 추진했는데 안 됐어요. 한 명도 안 되나요? 예를 들면 강동구, 중랑구 이렇게 찍어서 다 왔는데 밑에서부터 그 출마자들이 있잖아요. 그 국민의 출마 다 엎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일찍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걸 굉장히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책상에 앉아서 하면 뭐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력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근데 그 DJ 편합은 DJ와 JP라고 하는
정치 거물들이 결단하니까 되는 거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그 둘도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마지막에. 예, 그건 뭐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약속했었던 대표님과 약속했었던 시간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 오늘 진짜 근데 이 시간 점심 시간인데 누가 봅니까? 많이 보면 지금 1240명 저희 역대 닭간다 플러스 최고 기록인 것 같은데요. 1240분의 분께서 지금 시청 중에 계시고 오늘 너무 저도 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잊고 있었던 옛날 얘기하면 예. 요즘 나이가 좀 드셨구나. 그거 옛날 얘기한다고 예. 제가 그래요? 제가 얘기하면 제일 비판 많이 받는 아이고 저잔 나오면 그 걸핏하면 삼김시대 때 이게 사실 삼김시대 때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다 역사인데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구청장 25번인데 5명만 달라고 자민련 얘기했다 이런 거는 저는 몰라요 사실. 저는 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귀가 솔깃해지고 야 내가 몰랐던 것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뭐 이런 저도 왜냐면 요즘 정치 시사 뉴스를 뭐 하루에 막 1000개씩 읽는다고 하고 막 열심히 보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 열심히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하고 정치인한테 있어서. 맞히지 마시고 네네네. 그냥 마음껏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해볼까요? 예, 그냥? 재밌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많이 알 것 같지가 않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컨설팅 해주신 거죠? 아이 컨설팅은 아니고 제가. 아니 좀 자주 좀 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고. 언제 하여튼 뭐 예. 이렇게 이제 아무 저 주제 없이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아, 해도 돼 유튜브라 그게 해도 그렇죠.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랑 사석에서 불러주고 저는 그럼 언제든지요. 달려가겠습니다. 언제든지요. 예.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자주 좀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언제든지요. 마지막으로. 예. 한번 연락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박성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박성민 대표님 하시는 걸 이제 방송으로 듣고도 보면서도 야 정치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저도 굉장히 좀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닭간다 플러스에서 이런 좋은 자리 많이 만들 테니까요. 그리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